어서 오세요. 혹시 처음 오신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냉혹한 인생이 어떻게 따뜻하게 변해가는지 그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도원이라는 분입니다. 올해 74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건설과 물류회사인 대륙그룹의 회장이십니다. 강도원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인물입니다. 냉철하고 차갑고 오직 효율만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오직 한 가지 기준만 사용합니다. 그것은 은행 잔고입니다. 도원 회장은 외동딸이 한 명 있습니다. 강준이라는 딸인데 올해 40살입니다. 딸주는 대륙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삶을 굉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벌 3세가 싫다며 자신이 번 돈으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도원 회장의 눈에는 그런 딸도 결국 도움이 필요한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어느 날 도원 회장의 비서가 긴급한 보고를 합니다. 회장님, 매우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도원 회장은 책상에 앉아 비서를 바라봅니다. 무엇인가? 따님께서 1년 가까이 어떤 남자분을 몰래 만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원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딸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가?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조사 결과 남자는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항구 마을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식 고용 상태도 아니며 자산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 도원 회장의 얼굴이 화로 붉어집니다. 그는 손을 탁 내려칩니다. 그런 자가 뭐 하는 짓인가? 우리 준을 홀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도원 회장은 즉시 딸을 부릅니다. 딸 준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도원은 딸을 노려봅니다. 너 1년 가까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돈도 직업도 없이 항구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는 놈이다. 그런 하찮은 자가 우리 준을 홀리려고 접근한 것이 분명하다. 준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가치를 은행 잔고로만 보시네요. 그게 다예요? 사람이 가진 돈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해주나요? 현실은 그렇다, 준. 현실의 85%는 돈으로 움직인다. 도원은 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자의 정체를 밝혀내겠다. 너는 그 남자를 만나지 마. 알았는가? 도원 회장은 그날 밤 비밀리의 딸이 자주 간다는 항구 마을로 향합니다. 항구 마을은 도원이 살아온 도시의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오래되고 낡고 조용하고 살짝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풍겨났습니다. 해양 산업이 쇠퇴하면서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가고 남겨진 것은 나이 많은 주민들과 몇몇의 오래된 건물들 뿐입니다. 도원은 비서가 일러준 서점의 위치로 향합니다. 그 서점의 이름은 해문서림이었습니다. 해양과 문학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참담했습니다. 창문에는 먼지가 잔뜩 앉아 있었고 간판은 낡았으며
정말로 폐업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도원이 그 서점에 들어섭니다. 어서 오세요. 한 여자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설아입니다. 올해 34살의 이 여자는 도원의 모든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차갑게 계산된 표정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함이 그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도원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건가요? 도원은 이 여자가 딸을 홀리려는 계산된 인물인지 판단하려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곧 깨닫습니다. 이곳은 정말 가난한 서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책의 수도 적고 진열도 엉성하고 팔린 책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이곳이 서점인가? 이런 곳에서 정말 장사가 되는가? 도원은 비아냥거립니다. 책 판매만으로는 적자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설아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다른 일이 무엇인가? 도원이 묻습니다. 손글씨 편지를 써주는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저는 그것을 예쁜 글씨로 편지에 담아드려요. 돈을 받지는 않아요. 도원의 눈썹이 치켜 올라집니다. 무료로 편지를 써준다고? 그걸로 어떻게 생활하는가? 설아는 다시 미소 짓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돈만이 아니라. 그 순간 서점의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옵니다. 설아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설아야, 시간 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손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설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서점 안쪽으로 안내합니다. 도원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설아는 할머니를 편안하게 앉히고 차를 건넵니다. 어머니, 먼저 편하게 앉으세요. 손녀분께 뭘 전하고 싶으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요즘 외로워. 손녀가 서울에 있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잖아. 그래서 편지로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설아는 할머니의 말을 차근차근 적으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 후 설아는 예쁜 그림과 함께 할머니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건넵니다. 어머니, 이렇게 전해드리는 게 좋으실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마워, 설아야. 정말 고맙고. 할머니는 편지를 꼭 안고 나갑니다. 도원은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뭔가 그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아가 도원 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혹시 어떤 책을 찾으세요? 도원은 적당한 핑계를 댑니다. 그냥 둘러보는 중이다. 도원은 서점의 책들을 훑어봅니다. 대부분 문학, 철학, 수필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종류들입니다. 갑자기 도원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여자가 딸을 만나는 이유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 후 도원이 묻습니다. 강준이 이곳에 자주 오는가? 설아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아, 강준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매주 목요일마다 오셔요. 우리가 함께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눠요. 단순한 친구 관계인가? 도원의 질문이 예리합니다. 예, 저는 강준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진심 어린 분이에요.
이 세상에 정말 드문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도원은 설아의 말을 들으며 판단합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계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아가 갑자기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도원이 호기심에서 묻습니다. 지금 뭘 하는가? 손님께 드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설아가 완성된 편지를 도원에게 건넵니다. 예쁜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누가 찾아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고 지금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도원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읽습니다. 뭔가 그의 마음 한구석이 또다시 흔들립니다. 이런 걸 왜 주는가? 도원이 물어봅니다. 설아는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누군가 하루를 버틸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은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도원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정교한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만은 자꾸자꾸 손에 잡혀 펼쳐집니다. 도원은 그날 서점을 나갑니다. 하지만 비서에게 명령합니다. 이 마을에 머물러라. 그리고 저 여자를 계속 감시해라. 뭔가 밝혀야 할 게 있다. 도원 회장은 항구 마을의 낡은 여관에 묵습니다. 방은 허름했고 벽은 얇았으며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도원은 이런 곳에서 처음으로 잠을 자봅니다. 낯설음과 불편함이 그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는 작정한 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을 서울에서 온 은퇴자라고 소개하고 매일같이 항구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자주 서점 해문서림을 방문합니다. 처음 몇 날은 도원은 설아의 모든 행동을 감시합니다. 혹시 딸과 만나는지, 돈을 빌려받는지, 뭔가 계산된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도원이 보게 되는 것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느 날 70살이 넘는 할아버지가 서점에 들어옵니다. 할아버지는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설아야, 내가 찾던 책이 여기 있나? 할아버지, 어떤 책이요? 내가 젊을 때 읽던 책인데 제목을 자꾸 잊어버리네. 설아는 할아버지와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찾는 책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아는 그 책을 할아버지에게 무료로 건넵니다. 설아야, 값을 받지 않네? 할아버지, 이 책은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책이에요. 그런 책에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도원은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이것도 계산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날 중학생 하나가 서점에 들어옵니다. 그 아이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학교 가방도 낡아 보였습니다. 설아 언니, 국어책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래, 왜 국어책이 필요해?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서 새 책을 못 사주셨어. 그래서 언니가 빌려줄 수 있나 싶었어. 설아는 즉시 책을 찾아줍니다. 이 책을 가져가.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도 돼. 언니가 도와줄게. 도원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계산이라면 이것이 과연 딸을 홀리기 위한 계산일까? 아니면 진짜 다른 무언가일까?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다를 무서워하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점에 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설아에게 부탁합니다. 설아 씨, 이 아이가 물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해수욕장에 가지도 못하고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설아는 웃으며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바다가 왜 무서워? 파도가 커서 떠내려갈 것 같아. 설아는 아이를 자신의 책상으로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바다 일기를 써보자. 매일매일 바다를 보면서 또는 바다를 생각하면서 그날의 느낌을 써보는 거야. 그럼 바다가 친구가 될 거야. 설아는 아이가 쓸 수 있는 일기장을 직접 만들어줍니다. 예쁜 그림을 그려넣고 아이의 이름을 쓰고 첫 페이지에 따뜻한 말을 적어줍니다. 여기 봐. 너와 바다는 벗이 될 수 있어라고 썼어. 그럼 매일 이 일기장에 바다에 대해 써보자. 아이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도어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혹시 이 여자가 진짜로 그냥 착한 사람인가? 혹시 내가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해서 잘못 생각한 건가? 하지만 도어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저런 선함도 결국 계산 아니야? 누구나 안다. 착함은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걸. 어쩌면 이 여자는 정말 영리한 사기꾼이야. 딸의 신뢰를 얻어서 결국 우리 가족의 돈을 노리는 거야. 도어는 자신의 생각에 확신합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도어는 여전히 여관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매일 설아를 감시합니다. 하지만 그날 기상청에서 큰 태풍의 예보를 내립니다. 항구 마을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집에 모여듭니다. 태풍의 바람과 빗소리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항구 마을 전체에 정전이 일어납니다. 밤은 더욱 어두워지고 무서움은 더욱 커집니다. 도어는 여관의 방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감이 그를 괴롭힙니다. 갑자기 도어는 생각합니다. 설아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저 여자도 혼자 무서워하고 있을까? 도어는 자신도 모르게 서점 방향으로 나갑니다. 비 오는 밤중에 어둠 속에서 서점 주변에 도착했을 때 도어는 놀랍고도 감동적인 광경을 봅니다. 서점에 불이 꺼져 있지만 서점 앞에는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서점 앞에 모여 있습니다. 설아는 촛불 앞에서 큰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별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아이들을 안았다. 설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아이들은 설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공포는 사라지고 오직 따뜻함과 편안함만 남아 있습니다. 도어는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깨어납니다. 이건 계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설아는 한밤의 낭독회를 계속합니다. 그녀는 다양한 책을 읽어줍니다. 때로는 웃음 어린 이야기를, 때로는 따뜻한 철학을. 아이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공포를 잊습니다. 주민들도 자신들의 불안을 잠시나마 잊습니다. 태풍의 밤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 날 정전이 풀립니다. 전기가 복구되고 통신이 복구됩니다. 그리고 도어는 자신의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회장님, 놀랍고도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뭔가? 이설아 대표의 은행 계좌를 조사했는데 어제 응급약 값을 대신 내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은행 잔고가 5천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금융회사에서 비톡촉 문자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원은 그 말을 듣습니다. 5천 원이라고? 예, 회장님. 그 정도의 빚에 시달리면서도 이설아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원의 얼굴이 변합니다. 오랫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이 그를 휩쌉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고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틀렸나? 도원은 중얼거립니다. 도원은 마음을 다시 정합니다. 설아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딸이 그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도원은 마을의 오래된 가게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설아가 자주 들르는 곳입니다. 그 가게 주인은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입니다. 도원은 가게에 들어갑니다. 주인장, 이곳에서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설아라는 여자 좀 아세요? 노인은 도원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당신 혹시 설아를 도와주려는 사람인가? 예, 그렇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쉽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과거를 알아야겠군요. 그래야 무엇이 그 아이를 지탱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노인이 설아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 이설아는 정말 가여운 자식입니다. 부모도 없이 어린 시절부터 이 바닷가에서 혼자 살아갔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도원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다만 그 아이를 살린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그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편지를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노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이설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어른이 되면 나처럼 누군가를 살려줘라고. 도원의 눈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설아는 그 말 때문에 지금도 무료로 편지를 써주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편지 한 장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도원을 바라봅니다. 당신 혹시 설아를 돕기 위해 온 건가요? 도원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알아두세요. 저 아이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그 아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도원은 그 가게를 나갑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어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가. 도원의 냉혹한 마음이 처음으로 녹기 시작합니다. 도원은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딸을 만납니다. 딸주는 아버지가 자신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항구에 다녀왔어요? 도원은 말합니다. 그렇다, 내가 갔다 왔다. 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정말 모르세요. 준이 울면서 말합니다. 왜 사람을 무시해요? 왜 설아를 의심했어요? 설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조사했어요? 도원이 대답하려고 하지만 준이 그를 막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나한테 왜 재벌 3세가 싫은지, 왜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는지 준의 말이 계속됩니다. 아버지, 나는 예전에 누군가와 약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가진 돈을 사랑했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도원은 이 말을 처음 듣습니다. 그런 나를 유일하게 편하게 해준 사람이 설아예요. 설아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돈 많은 딸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설아는 내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준이 울음을 그치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설아는 내 친구 이상의 사람이에요. 설아는 내 인생 멘토예요. 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돈이 아닌 다른 것의 가치를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도원은 이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내가 딸을 잘못 이해했다. 도원이 말합니다. 미안하다, 준.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리고 설아를 오해했다. 도원은 딸을 안아줍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는 행동입니다. 며칠 후 항구 마을에서 비보가 들려옵니다. 태풍의 후유증으로 서점 건물이 안전 진단을 받았고 구조가 취약해서 철거 위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건물주는 설아에게 급히 연락합니다. 이설아님, 죄송하지만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개월 이내에 나가셔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설아는 그 말을 듣고 멍해집니다. 서점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5년 동안 지켜온 무료 편지 프로젝트도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설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을의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설아를 잃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설아는 이 마을의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작은 성금함을 만듭니다. 그들은 함께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용돈에서 돈을 냅니다. 아이들의 부모들도 돈을 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냅니다. 하지만 모인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물을 구하려면 최소한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 도원은 이 소식을 딸 준을 통해 듣습니다. 준은 이 뉴스에 절망합니다. 아버지, 설아의 서점이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해요? 도원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지금이 자신이 변해야 할 때라는 것을, 지금이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도원은 행동합니다. 그는 익명으로 그 건물을 매입합니다. 그는 비서를 통해 건물주와 거래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구합니다. 도원은 항구 마을로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은퇴자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신분으로. 그는 설아를 만나 말합니다. 이설아, 나는 강도원이라는 자다. 대한민국 대륙그룹의 회장이다. 설아는 놀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도원이 손을 든다며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봐라. 나는 여기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다. 당신의 서점 해문서림은 계속될 거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도원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나는 당신이 한 일을 보았다. 당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보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의 가치는 은행 잔고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아는 도원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이제부터 나도 당신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나는 대륙그룹에 기부와 문해력 후원 재단을 세우려고 한다. 그리고 당신이 해온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확대하려고 한다. 책을 나눠주고 글쓰기를 가르쳐주고 편집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 말이다. 설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회장님은 왜 저를 위해 이렇게 해? 도원이 대답합니다. 당신 때문에야. 당신이 내게 인생을 다시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원은 무릎을 꿇습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매우 진지한 자세로 내가 틀렸다. 내가 당신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오해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한다. 설아는 도원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회장님, 이런 건 나도 당신처럼 누군가의 등대가 되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나도 변하고 싶다. 설아는 도원의 진심을 읽고 그를 껴안습니다. 도원은 그 포옹 안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낍니다. 도원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딸 준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준을 안아줍니다. 준아,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리고 당신의 친구인 설아를 오해해서. 준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도원이 말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설아 덕분이야. 그들이 나에게 인생이란 무엇인지, 사람이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었다. 도원은 설아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집니다. 설아, 도원, 그리고 준이 함께 서점에서 만납니다. 서점의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설아가 도원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거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속에는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매일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도움받은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도원이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을 표하는 자세로 내가 틀렸소. 나는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했소. 하지만 당신은 달랐소. 당신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소.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배우고 싶소. 도원이 일어서며 계속 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누군가의 등대가 되고 싶소. 나도 당신처럼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소.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게 해달라. 함께 이 일을 하게 해달라. 준이 두 사람을 껴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동의 눈물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 후, 도원은 대륙그룹의 문화와 문해력 후원 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책을 나누어 주고 글쓰기를 가르쳐 주며 무료 편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설아의 서점 해문서림은 새로이 단장되어 다시 문을 엽니다. 건물은 안전하게 되었고 서점의 내부도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손글씨 편집 프로젝트는 여전히 무료입니다. 주는 서점 옆 공간을 빌려 작은 북카페를 엽니다.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전시회도 열고 작은 음악회도 합니다. 주는 서점에서 알게 된 많은 주민들과 진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세 사람은 서점의 작은 테이블에서 만납니다.
도원은 그곳에서 설아와 함께 2주의 편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설아는 그곳에서 도원과 준에게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준은 그곳에서 아버지와 설아와 함께 웃고 울며 삶에 대해 대화합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도원은 설아의 후원자가 아니라 그녀의 벗이 되었습니다. 준은 설아의 제자가 아니라 그녀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도원과 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도원이 설아에게 물어봅니다. 그 어린 시절 당신을 살린 편지의 주인이 누구일 것 같은가? 설아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그 사람은 저는 알 수 없어요. 이름 모를 누군가였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지금처럼 누군가의 등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건 뭔가 오래된 사랑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도원과 준이 웃습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나도 그 사슬을 계속하는 거군. 도원이 말합니다. 네, 회장님. 우리 모두 그 사슬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설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항구 마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이야기와 도원의 재단 때문입니다. 책을 나누어 주는 일, 글을 배우는 일, 편지를 쓰는 일이 이 마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글을 배우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마을로 가 비슷한 일을 시작합니다. 사슬은 계속됩니다. 한 번은 도원이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모으는 데만 몇십 년을 썼다. 하지만 이 몇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다. 도원은 자신의 조수실에서 서점의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설아와 준을 떠올립니다. 그것만으로도 도원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릅니다. 한 번은 준이 생각합니다. 나는 재벌 3세이기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준은 북카페에서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 번은 설아가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그 편지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지금 내가 쓰는 편지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 설아는 여전히 손글씨로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 그 편지들은 전국 곳곳에 전달됩니다. 도원의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실제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선함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세 사람이 서점의 테이블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항구 마을의 바다가 보입니다. 오후의 햇빛이 그들의 얼굴에 비춥니다. 설아가 말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좋아요. 매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도원이 대답합니다. 나도 그렇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준이 웃으며 덧붙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세 사람은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계속 그들을 비추고 바다의 파도 소리는 계속 그들을 감싸고 책장 사이의 작은 서점은 계속 누군가의 등대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재벌 회장이 한 여자 서점 주인을 만나 삶이 뒤바뀌는 이야기.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뒤바뀐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참된 것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아닌 것의 가치를 아는 것, 효율이 아닌 것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선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작은 선함을 베푼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일부이십니다. 그 사슬을 계속하고 있으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나의 행동이 그들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누군가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선함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